인생 역정을 거치셨습니다. 그리고 또 10개국 이상의 언어를 하시죠. 그런데 선생님이 그 전공하시는 거하고 전문을 하시고 개척하신 거하고는 달리 사실은 선생님이 민족주의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한 애정을 가지고 계속 강연을 해오셨고 연구를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8년 전에 2010년에 저희 21세기 민족주의 포럼하고 함께 책을 그 일원화 작업을 하고 선생님 강연도 하시고 그런 걸로 책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재생이 담는 21세기 민족주의인데 오늘 아마 들어오실 때 보셨을 텐데 오늘 그 할인 가격으로 아마 구입해서 보시면 여러 가지 민족주의에 대한 이론을 보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많은 걸 가지고 계시는데요. 민족주의 그 국학을 하신 분은 국학을 하신 분의 또 깊이가 있지만 선생님은 그 10개국 이상의 언어를 하시고 문명 교류학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또 우리 21세기 민족주의에 대해서 또 새로운 여러 가지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들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강연은요, 선생님께서 한 1시간 10분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한 40분 정도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다음에 종료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강연하신 선생님,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사자치를 이 화면에 중앙에 놔야 돼요. 그래서 뭐 같이 가능한 같이. 네, 반갑습니다. 중심으로 방금 소개받은 정수일입니다. 제가 이제 목소리 나쁩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왜 다시 민족주의인가 하는, 저희들이 조금 학술적 용어로는 민족주의 재생적 담론, 저희가 21세기 민족 포럼을 할 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공부했고 발표도 했고 또 이제 글을 썼습니다. 이제 특히 오늘 이제 국화 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한 자리에 모여서 상당히 뜻깊고 이제 반갑습니다. 우리가 왜 국화가 우리 지금 민족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런 포럼을 만들었을까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제 국가가 민족론, 저희들 민족론이라고 부르는데 민족론이라면 민족 개발하고 그 다음에 민족주의 크게 두 가지 부분입니다. 이거하고 민족론하고 국학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 물론 학문적으로 보면요, 학문적인 그 계보, 계통은 좀 다릅니다. 국학은 주로 인문학 쪽에 속하고요. 저희 이제 민족론 같은 것은 주로 사회과학에 속합니다. 사회과학. 그렇게 이제 학문적으로 보면 다른데, 그런데 그 본질로 보면 일맥상통하자. 그래서 제가 이 말씀 간단히 뭐 시간상 많이 길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 여기서 제가 본질이라면 근간이 같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간. 뿌리하고 줄기가 같다. 그래서 동간. 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뿌리가 뭡니까? 이제 국가가 하나, 우리 민족론은 하나. 뿌리는 민족입니다. 민족. 그럼 줄기 같은 건 무슨 소리인가? 이 뿌리에서 우리는 뿌리에서 자란 그런 어떤 민족 전통 문화라든가 또 우리는 거기에서 이제 어떤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사상이라든가 이념 같은 것을 도출해서 그 문화 자양분으로 해서 국화도 잘하고 저희 민족학도 잘하고
줄기가 예뻤고 그 다음에 가지가 나고 마지막에 이제 꽃이 피어서 결실하는 날. 이런 말 뿌리와 줄기 이런 신통도 같다. 그래서 저는 관계를 보면 동문동관이라 막 이런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막 이렇게 보면 저희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막 이런 것을 이제 이론적으로 실천적으로 토론하는 것은 상당히 아주 의미 있는 담론이다. 막 그렇게 생각됩니다. 혹시 간단하게 시간상 이것도 아마 이 국가 가신 분들도 여러 가지로 이 문제에서 이야기할 거리가 많겠는데 시간상 얘기하고 그리고 제가 오늘 강의하기 전에 한 가지 이제 제가 이제 바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하는 것은 어떤 민족주의라든가 무슨 민족 담론 어떤 이제 이론적인 고담 준론이 아닙니다. 이론적인 준론이 아니고 물론 제 자신은 그것이 깊이가 덜하고 좀 공부하는 중인데 그것이 아니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 한국 현실에서 즉 남한의 현실에서 민족주의가 어떻게 지금 이제 돼가고 있는가. 오늘 지금 민족론은 민족개론하고 민족주의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민족개론 쪽은 아니고 민족이 뭐라든 구성성분 이런 거 아니고 좀 민족주의, 의식구조, 사상, 주의 이 측면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내용은 주로 남한 현실에서 우리가 민족주의를 어떻게 대하고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저는 여기 현실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뢰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들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여기 자리에 오신 분들 간혹 있을 수 있겠는데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다 남한 현실에서 글과 책으로 나온 얘기들입니다. 제가 그것을 한번 모았습니다. 모아서 이런 문제가 있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실명들을 거론하지 않고 예로서 예시하겠습니다. 이 점 먼저 말씀드리겠고 그럼 이제 서론에 들어가서 그래서 민족론은 두 가지 민족개론하고 민족주의입니다. 그럼 이제 재생이라는 말씀은 재생입니다. 재생은 저는 이제 서너 가지로 이제 하나 꾸며봤습니다. 하나는 민족론이 복원적 재생. 그러니까 지금 민족주의죠. 민족주의를 포함한 민족론이 사실 그동안 여러 가지 사회에서 천대를 받으면서 상당히 이제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이것을 한번 재생해보면 복원해보겠다. 본연의 민족론, 본연의 민족주의를 한번 복원해보겠다. 이런 개념이 있겠고 두 번째는 구원적 재생. 구원적 재생이라는 것은 사실 지금 민족주의라는 것은 천것으로 아주 천한 저질적인 천것으로 이제 포기되고 왜곡되고 농단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처지에서 민족주의를 한번 구원해보겠다, 건져보겠다. 이 두 번째 재생이고요. 세 번째는 개성입니다. 개성적 재생이라는 것은 사실 요즘 우리가 이게 민족주의, 민족론이 상당히 이렇게 천대를 받지만은 이것은 우리 사상사에서 보면 특히 우리 동양 사상사에서 보면 이것은 하나의 아주 우리가 대대손손이 전해가야 할 하나의 각오입니다. 훌륭한 주의, 훌륭한 사상인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천대받다 나니까 중단되고 멸시당하는데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개선해야 되겠다. 새로운 우리 역사적 환경에 맞게 민족주의를 개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개성하는데 어떤 내용들을 어떻게 개성할 것인가 아마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그런 것들이 주로 포함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생자 담론의 당위성입니다. 우리 이 시점에서 다들 이렇게 천시하고 정말 동네 북으로서 누구나 와서 한 방에서 시원 달아나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천대받는 민족주의가 왜 우리가 오늘 다시 이렇게 논해야 되겠는가. 그 당위성을 제가 몇 가지로 여기서 집어봤습니다. 하나는 지금 우리 세계가 변합니다. 담론, 세계적인 어떤 이런 주의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이런 담론이 지형이 바뀝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진보와 보수 간의 어떤 담론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이것이 큰 의미가 없죠. 지금은 민족주의와 지역주의, 민족주의 대 세계주의, 우리 말하는 글로벌주의죠.
뭐 이런 것이 해결입니다. 지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담론이 지형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도 새롭게 담론들을 좀 제기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우리 민족 통일의 실현입니다. 통일 문제와 관련돼서 지금 뭐 길게 말씀 안 드리겠지만은 민족론, 민족주의는 우리 통일 문제와 절실합니다. 한마디로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왜 통일하는가? 여러분들은 우리 평화를 위해서 그렇죠. 우리 안전을 위해서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통일해야 된다. 물론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우리는 한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본하고 중국하고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민족이기 때문에 통일합니다. 그럼 이 한민족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지금 우리 남북 통일 민족 문제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있죠. 이것은 사실 민족론에서 이야기가 되겠는데 뭐 여기서 제가 약하고 한 번에 강조하고 우리는 한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해야 된다. 여기에 절대적인 당위성이 있습니다. 통일 당위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요즘은 그렇죠. 시류에 영합하는 평화주의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그런 당위성 같은 거, 필요성이라든가 목적성 같은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보편가치 모색이라. 보편가치 모색. 조금만 이제 모호한 개념 같은데 지금 우리가 특히 21세기를 맞이해서 동서양 어디를 가나 사실 우리들에게 따라가야 할, 본받아야 할 우리의 어떤 거울이 될 만한 그런 사상, 철학, 이념들이 없죠. 다들 우리 궁핍을 느끼지 않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앞으로 인간이 이제 100년, 200년, 400년, 1000년 살아가는데 어떤 우리 주의와 사상과 철학과 우리가 이제 따라야 되겠는가? 인간이 우리가 지켜야 할, 따라야 할 보편가치는 무엇일까? 이것을 한번 모색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이제 민족주의란 여기서 여러분이 제가 민족주의에서 그런 보편가치를 모색한다면 조금 와야 할 겁니다. 나중에 그 내용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만 저는 이 민족주의 또 제가 이해하는 민족주의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민족주의 어떤 새로운 이해라고 할 거예요.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그런 민족주의. 그래서 제가 개선하자 그런 거죠. 발전시키고. 그래서 여기서 그렇죠. 여기서 저는 이 민족주의에서 인류 진보주의라든가 그렇죠. 혁신이라든가 여기서 어떤 보편가치, 보편적 진보주의, 보편적 성진 이런 것을 찾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민족주의를 가지고 인류의 보편가치를 한번 모색해보자. 뭐겠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체험적 신념이라 이것도 제 개인 얘기입니다. 개인 얘기인데.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서울대학 그 사회과학대학에 가서 대학원에 가서 이제 강의했습니다. 강의 제목이 민족주의는 아시아의 보편가치. 민족주의는 아시아의 보편가치라는 제목을 가지고 강의했습니다. 강의 끝난 다음에 교수 한 분이 이제 질문합니다. 저에게. 그분이 말씀인즉 당신은 이제 문명 교류를 하는 사람인데요. 교류를 이제 평생 하나의 학문적 과제로 삼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게 민족주의를 저렇게 이제 관심 가지고 있는가? 왜? 다들 머리에는 민족주의는 협회하고 배타적이고 그렇죠? 반교류적이고 이해가 도저히 강의를 들으면서도 저 사람이 자기 말 하는지 거짓말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마디 대답했습니다. 민족을 먹으면요 교류라는 걸 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문명이 우리 문명교류입니다. 문화교류입니다. 문명이나 문화교류. 문명이나 문화라는 누가 만들어내? 언제 누가 어디서 만들어내는가? 특히 이제 문명 같은 것은요 인간의 최대 인간 집단이 그렇지 또 인간 집단에서 가장 고급 단위인 민족 단위에 가서 비로소 문명을 만들어냅니다. 문명이라는 건 시족이나 부족이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왜? 적어도 공통적인 언어가 있어야 되니까 한 문명이 나오자면 그래서 부족 민족 단계에 가서는 가능하죠. 그래서 문명이라는 것도 결국은 민족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민족에 의해서 문명이 교류되고 전파되고 그러니까 민족을 모르면 문명을 연구할 수 없고 문명의 교류를 할 수 없다.
제가 한번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이 제 신념입니다. 그래, 이런 하나 제가 학문적 신념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사단인데 양해해 주십시오. 사실 제가 저는 중국에서 출생했고 중국에서 공부해서 중국에서 일도 하다가 결국 저희 이제 고향이 함경북도이기 때문에 북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이제 중3들 패러도 많이 받고, 제가 나올 때 전에 이제 엄마 좀 나올 때 제가 이제 중국 외교부에 있었습니다. 외교부. 그래서 제가 내가 이제 조국을, 그때는 고국이라고 하고 조국이라고 했는데, 가겠다고 이렇게 해서 한 1년 동안 그네들하고 이제 씨름질 합니다. 나는 해대한 민족주의자다. 그 덫에 걸리면 저는 이제 일생이 끝나는 거죠. 저 농촌에 가서 그 시절이에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저 민족주의 정당성을 제가 이제 견지합니다. 뭐 아다시피 사회주의 진영, 공산주의 사회주의 나라에서는 이런 막 민족주의하고 그 다음에 국제주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국제주의라는 게. 그래서 늘 이제 국제주의자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아주 이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네들과 이 민족주의와 국제주의 관계, 그 가지고 이제 논쟁했습니다. 저기서 그 과정 한 1년 동안 제 그래서 사실 그것이 제가 민족주의를 공부하게 된 사실 계획인데요. 아무튼 공부를 해서 결국 뭐 제가 오늘 강의에서 나오겠지만은 가장 민족주의자가 가장 국제주의자고, 가장 국제주의자가 곧 가장 민족주의자다. 이것이 신념이고 막 이런 것을 가지고, 그래서 결국 저는 이제 정정당당하게 조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민족과 민족주의 어떤 그 당위성, 정당성 뭐 이런 것을 제 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오늘도 섰지만은 저는 민족주의자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아다시피 저는 감옥에서 최후진술에서도 제 마지막 말이 저는 철저한 민족주의자입니다. 아마 지금 우리 이 사회 분위기에서 민족주의라면 정신 빠진 사람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도 아무튼 저는 그럼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민족주의 담론입니다. 한국에서의 민족주의 담론. 우리 한국에서는 다들 특히 정치학회, 뭐 철학계도 그렇고 특히 이 민족주의 중요성이 공감합니다. 다들. 말하자면 우리 한국 사회에서 최강의 이데올로기, 한반도를 통틀어 유일한 정치 이념, 붙임없는, 그러니까 이제 변화건 변동 붙임없는 지존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 이런 이념이라는 것을 다들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제 얘기 아닙니다. 정치학자들 다들 얘기를 해요. 특히 사회학을 하는 건데. 그러면서 치열한 게 논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제가 한 10년 동안 이제 쭉 관찰해 보니까 민족 문제를 가장 논의하는 것은 이른바 진보학계입니다. 진보학계에서 논의가 많습니다. 이 보수학계에서는 아예 이것은 아예 제쳐놓고 논의거리도 안 된다는 식으로 해서 연구도 없고 담론에도 가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진보학계에서는 서구 이런 민족주의 이론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주 활발한 이런 논쟁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치열하죠. 치열한 그 원인아마 생각해 보면 하나는 분단이라는 현실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민족 문제, 민족론에 관한 어떤 무지, 오해, 남용, 악용, 막 이런 어떤 부당한 어떤 시각에서 민족 문제를 고찰하다 보니까 논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 다음에 담론에 대한 기후와 경계라는 말이 있는데, 이렇게 담론하면서도요, 민족주의, 특히 민족주의, 민족 문제는 그런 어떤 역사적 관점에서 괜찮은데, 특히
민족주의라 하면 이것은 색깔론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 민족주의에 관해서는 논하면서도 아미가 이렇게 가장 중요하고 아주 지존이 위치해 있는 이념이고 남북이 다 관심하는 문제인데 이것을 섣불리 논하다가는 색깔론에 걸릴 수 있다. 그래서 말을 잘 안 해요. 이런 기후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우리 사학계에서 이기백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기백 곧 자꾸 하시는데 서강대 사학과 계신 분들 이분 아주 민족에 대해서 상당히 사랑이 많고 민족을 사랑하고 이것도 하나 신념으로 하는 그 묘비에 가보면 그렇게 해서 민족 사랑과 진리에 대한 사랑은 자기 믿음이다. 묘비에 그런 글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마저도 이 민족주의에 관해서는 상당히 우려를 표명하는 거예요. 그럼 평생 사학을 하면서 많은 개척했는데 내가 우려하는 것은 이 민족주의 사학에서 민족주의다 한국 역사와 세계 역사를 분리시키고 이런 것이 우려된다. 우려된다. 제발 이 한국의 사학자들은 이런 말하는 민족주의자는 우월론에 빠지지 말라. 평소에 그런 책을 저술합니다. 제가 이게 얘기를 하는 것은 이와 같이 그런 철저하게 해적자마저도 민족주의 한에서는 이렇게 우려와 기우와 경계가 있다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족주의 시원입니다. 민족주의는 도대체 언제 나왔는가? 이게 그래서 시종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서구 학교에서도 시종 대단히 치열하게 하는 논쟁거리입니다. 근대시원론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근대시원론이 있어요. 근세. 대학에서 한 100년, 한 200년 전 이 근대에 와서 민족주의랑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서구의 경우에는 이것이 민족국가 건설이 부산물로 나타났다. 근세에 와서 자본주의로 넘어가면서부터 근대국가가 나왔고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이 기회에 유럽에서는 민족 문제, 민족주의가 탄생했다. 이것이 대체 유럽 서구 학자들 공통된 견해입니다. 우리 학자들도 그렇게 보고. 그다음 한국인 경우에는 일제 침략 때부터 그때부터 이렇게 저항적인 민족주의라는 게 나오면서부터 한국의 민족주의가 나왔다. 이것이 이른바 근대시원론입니다. 그 다음에 전 근대시원론이에요. 근대 이전에 민족임이 오래전부터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근대론 같은 건 주로 사회과학 학자들이 많이 주장하는 거고, 두 번째는 전근대. 그러니까 이 인류의 그런 종족이 시원이 어떤 하나의 집단적인 인류의 집단이 형성되는 그때부터, 특히 가장 큰 단위 민족이 형성될 때부터 민족과 더불어 민족주의도 발생했다. 이런 건 주로 이제 우리 같은 역사학자들이 여기서 많이 주장합니다. 왜? 역사는 항상 그 개성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역사에서 단전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서구에서 지금 제가 이제 좀 외람된 얘기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진보적 사회학자들 자꾸 많이 비판하는 이유가 이거 하나가 서양에만 가고 서양만 보는 거예요. 우리를 보지 못해요. 혹은 우리를 잘못 보는 이런. 그것이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데, 서양 사람들은 서양에서는 민족이라는 것이 바로 산업혁명, 공급적인 정치권제가 무너지면서 근대국가 나오면서 이제 민족이 나오고 민족주의가 나왔다. 이것이 일관되게 서구학자들 주장입니다. 서구학자들. 그런데 최근에 그 이론이 번복되기 시작합니다. 아니다. 근대가 아니고 전근대. 적어도 유럽에서는 기원 한 8세기부터
민족과 민족주의 이런 개념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주구애들이. 여기에 관한 내용은 아마 우리가 여기 강철규 교수님 이번 시리즈에 계시고 그분이 여기에 전문 연구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이거는 그런 징조가 그분의 연구에는 많이 나타납니다. 8세기, 10세기, 13, 17세기까지 민족과 민족 조항집권적 이런 개념들, 민족 개념들을 시사하는 그런 역사서 사실들이 많이 지금 발굴되고 있습니다. 연구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유럽에서도 민족과 민족주의, 민족국가 민족, 그다음에 민족주의라는 것은 근세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전근세까지 소급에 올라갈 수 있다. 그만큼 민족과 민족주의라는 것은 역사가 오래다. 인류 역사에서 그 얘기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동양인 경우에는 민족 원형이 형성 시기부터 출현해. 민족 원형이면 대체 우리가 이제 민족이 나라가 조금 다르지만 그렇죠. 우리 같은 경우는 삼국시대라든가 조금 더 올라가면 고조선 고기라든가 이때 민족이 형성되기 시작할 때부터 민족과 더불어 민족주의가 나타났다. 그런데 이것이 민족국가 형성 과정에서 민족주의가 하나하나 성숙되어 왔다. 그것이 이제 그것은 저는 그것을 동의하는 저는 그 연애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민족과 민족주의 관계인데 이것이 또 논란이 많죠. 여러 가지 많은데 민족과 민족주의 이것이 우리는 민족이 있음으로 해서 민족주의가 나타날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또 그렇게 보잖아요. 민족이 없어도 민족주의가 나타나고 또 민족주의가 민족을 만들어낸다. 이렇게까지 민족은 허상이거든. 없어요. 그렇지만 민족주의 있다. 앨리스 같은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민족은 허상이라고 보죠. 갖잡을 수 없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지금 우리 학교에서 많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족은 허상이나 민족주의는 실제하다든가 민족 없는 어떤 외생적 민족주의다. 무슨 말인가? 특히 이제 아프리카를 연구하는 사고학자들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아프리카는 아직까지 민족이라는 것이 사회 발전의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민족이 많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유럽에 가서 공부하던 사람들이 민족주의라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민족을 없는데 그 외생적 어떤 민족주의, 바깥에서 만들어낸 민족주의를 가지고 들어와서 민족이라는 말 이게 허상에다 씌워놓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근데 이제 바른 문화, 정견이라는 건 바른 이해는 그래서 바른 이해는 민족주의는 민족이 재생적 동반자, 불가분이 관계있다. 민족 자체로부터 나오는 것이 민족주의지. 민족이 없는데 민족주의 있을 수 없다. 이런 관계.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민족주의 전개겠는데 이렇게 탄생해서 그런 민족주의는 어떻게 전개되어 오는가. 이 보편성 거부론입니다. 서양 사람들, 지금에서 말씀하다시피 서양에서는 민족이라든가 민족주의가 나타난 시기가 상당히 짧습니다. 근대죠. 자본주의. 그러니까 많이 올라가 200년 올라가거든요. 짧은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민족주의라는 것은 이것은 유럽에서는 별 의미가 없다. 의미가 있다면 이것은 비서구 아시아나 특히 아시아 같은 이런 조항집권적 봉건제도가 많이 발달한 이런 지역에서만이 하는 현상으로서 그래서 이것은 민족주의라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평가절하하는 이런 것이 이것이 보편성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신조리론이라는 것은 이것은 최근에 우리가 이제 라틴 아메리카 가서 차베스의 21세기 사회주의론이라든가 그다음 중운동에서 어떤 자주독립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족 분쟁 같은 것을 목격하면서 마치도 이네들이 그렇죠. 정체성 회복이라든가 독립을 고수하는 그런 투쟁 같은 것이 이것이 새로운 어떤 민족주의, 새로운 조류다.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논조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고 그것을 보면 그래서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이 고유의 전례의 전통적인 민족주의 그 속성이 하나 표현에 불과합니다. 시대가 다르니까 그 표현의 형태가 다를 뿐이지 기본 속성은 같다. 그 다음에 한국 민족주의 단계론이 전개입니다. 지금 민족주의가 어떻게 전개되는가. 한국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른바 단계론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3단계와 5단계론. 5단계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민족주의라는 것은 언제 나서 그렇죠? 좀 나는 것은 근대 혹은 전근대. 그럼 언제 없어지는가? 민족주의라는 것이. 민족국가가 이루어지면 민족주의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남한에서 대한민국이 일어났어요. 북한에도 이제 공화국이 나왔습니다. 민족국가가 일어섰기 때문에 이미 성립됐기 때문에 우리 한반도에는 민족주의라는 게 이미 사라지고 있을 수 없다. 있다고 하면 그는 아주 넌센스다고 하네. 이렇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단계론이라는 게 나오는데 3단계라는 것은 뭐 구체적으로 이제 3단계는 구한말부터 오늘까지를 3단계로 나누어서 구한말이라는 것은 결국 일제 침략 때로부터 민족주의가 나와서 오늘까지 그 3단계를 나누는 것이고 그 다음에 5단계론이라는 것이 역시 이른바 사다리 5단계론이라고 그러는 사다리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다리 제일 밑에 1단계 제일 땅바닥은 이것이 민족주의 운동입니다. 독립운동입니다. 투쟁입니다. 그래서 이 투쟁으로부터 우리나라에는 일제 심리를 반대하는 그 민족해방투쟁 그때가 제1단계 하나하나 한 단계 사다리 5대까지 올라옵니다. 90년대 5대까지 다 올라왔어요. 민족 국가를 이제 형성했으니까 민족주의는 이제 없어졌다. 불필요하다. 이게 이른바 이 단계론입니다. 그 다음에 유형론이라는 게 있어요. 민족주의 유형론. 무리한 유형론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회과학에서 무슨 유형을 나누는 것은 하나 여기서 연구 방법입니다. 사회과학적 연구 방법이 하나인데 이런 것도 무리하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그런 연구 방법을. 그런데 신통에도 우리가 한국에 있는 이런 민족주의 수십 가지가 돼요. 여기는 제가 한 1~2가지만 적었는데요. 보십시오. 종족적 민족주의, 저항적 민족주의, 배타적 민족주의, 열린 민족주의, 능력 없는 민족주의, 나치적 민족주의 등등 아마 한 30개가 될 겁니다. 해보면. 이렇게 민족주의라는 것을 갑자기 쪼개요. 무슨 민족주의, 이른바 유형화. 어떤 근본 속성에 반하는 여러 가지 형용사적인 이런 민족주의 유형이 난무하는데요. 이것은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이것이 어떤 민족주의라는 것도 체계적인 어떤 이론 체계가 있고 내재적인 구조가 있습니다. 아무렇거나 유형 갈라놓는다 해서 이게 유형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을 무시하고 마치도 두루마 다르듯 한두 가지 현상만 봐가지고 이것은 무슨 민족주의 하는 이런 편향이 아주 심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민족주의 배타성이라는 편에서 민족주의 속성에서 마치 그것이 민족주의 속성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다음에 이제 민족주의 기능론입니다. 도대체 민족주의가 어떤 기능을 하는가? 많은 기능론자들은 지금 기능이 아닙니다. 이미 기능이 다 끝난 기능.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민족주의는 어떤 기능을 했는가? 그 기능이 몇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인가요? 권력 지향적 기능입니다. 민족주의 목표가 뭐인가? 민족주의 목표는 구경은 얘네들이 이제 기원에 의하면 구경은 권력을 잡는 거예요. 국가 권력을 잡고 국가 기구를 건립하는 겁니다. 이것이 민족주의 최종 목적이에요. 권력 지향적 목적.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나라가 국가가 섰으니까 민족주의가 필요 없다. 권력 제한적 기능과 함께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민족주의라는 것은 그렇죠. 하나의 이념이요. 그렇죠. 정말 부족한데 이것이 나라가 그렇죠. 권력이 섰다고 해서 나라의 권력이 섰다고 해서 민족주의 기능이 없어지는가. 여기서 끝이 나는가.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반항적 기능 같은 건 있었죠. 반항적 기능이 있어서 저항을 해서 투쟁을 해서 정권을 세우고 막 이런 하나의 반항적 기능, 또 민족주의 하나의 기능이지. 그 다음에 나라를 세운 다음에 또 민족주의가 할 기능은 여러 가지 문명 교육적 기능 같은 것이 그렇죠. 자기 속성에 나오는 어떤 연대의식 같은 것을 강화한다든가 나라를 발전시켜야 한다든가 외국과 결여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야 된다든가 하는 이러한 기능은 여전히 남아있고 오히려 그것이 그 투쟁적 기능보다 더 필요하고 더 중요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런 이후의 기능들은 다 무시해버리는 이것이 일단 사회운동적 기능입니다. 이것이 보면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보게 되면 그 이른바 젊은 세대들 무슨 세대 하는데 이분들이 학생 청년 운동을 많이 하던 분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네들 대체 보면 이것을 주장해요. 몇몇 우리나라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거 이제 모두 민족주의 그 연구자 뭐 젊지도 않죠. 이제 한 5, 60대 되는 그런 분들이 그 기원의 주장을 보게 되면 역시 민족주의라는 것은 이 사회활동, 저항적 민족주의에서 이제 아주 격렬한 사회활동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민족주의다. 그런데 지금 그런 시대가 지나갔다. 그래서 이제 민족주의 운동은 이제는 그 필요성, 역사적 필요성이 다 이제 소멸되어서 다시는 민족주의를 걸고 사회운동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논조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것이 민족주의는 사회운동인 동시에 지적 계몽운동입니다. 민족주의라는 것은. 지적 계몽운동이라는 것은 나라가 그렇죠. 권력을 잡고 권력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이런 계몽적 사항은 이런 의무는 필요하죠. 그러니까 민족주의는 계속 남아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그다음에 이제 반계급적 기능입니다. 반계급적 기능. 오히려 이렇게 틀린 견해란 말이죠. 민족과 계급은 상도 관계가 아닌 상급 관계로 오해하고 당군 신화 같은 것을 우리가 당군에게 그러죠. 죄를 올리는 것도 다 반계급적이고. 그렇죠.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주로 계급 문제 논하는 것은 마르크스주의죠. 그러니까 마르크스주의를 공부했다고 하는 분들은 제가 이게 어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요. 어설프게 마르크스주의를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모든 계급을 그렇죠. 한매에 때려 눕히고 우리가 이 당군신학 속에서 국조를 이제 모시는 그런 제회 같은 거 하면 저건 다 이제 반계급적이고 미신적이고 뭐 이렇게만 보지. 그 한 면만 보지요. 한 면만 보지. 이 당군 신화에 대한 제의 같은 것도 우리가 이제 냉철하게 사회학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역사의 기억입니다. 신화라는 것은요. 우리 소수는 신화라고 합시다. 신화라는 것은 하나의 역사의 기억입니다. 역사가. 그렇죠? 왜? 우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먼 훗의 기억이죠. 그런데 역사의 기억이라는 것은 민족을 구성할 수 있는 주관적 요소의 하나입니다. 이게 문화적 요소라고 하죠. 민족을 구성하자면 공통된 역사적 기억, 신화. 이것이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문제를 보고 그 다음에 오늘에 와서 5천년, 6천년 뒤에 와서 먼 그 전에 당군시대 그 사회를 계급적으로 논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불성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논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죠. 이게 지금 그래서 계급 보시죠. 계급은 민족의 하나의 구성원입니다. 민족을 떠난 계급이라는 있을 수 없습니다.
격은 변해도 민족은 존속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당군신화는 역사의 기억으로 민족 구성이 하나의 주관적 요소입니다. 이런 신화적 기억 같은 것이 없으면 한 나라의 역사를 가져갈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반자유주의적 기능입니다. 무슨 얘기가 하면 민족주의는 자유를 억압한다는 겁니다. 반자유주의. 반자유주의.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개인의 자유와 그렇죠. 민족의 자유, 권리, 국가의 자유, 막 이런 개인과 집단과 여러 가지 관계가 있겠는데, 이 부분은 이해 안 하고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민족주의라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한다. 그 다음에 폐기론이 있습니다. 폐기론. 이제 민족주의는 폐기해야 됩니다. 폐기해야 됩니다. 하나는 이제 이 권력을 세운다는 이런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이제는 민족주의 필요 없다는 이런 폐기론 이유도 하나 있겠고, 그와 더불어 이 진부성입니다. 이게 민족이라는 말이 이제 상당히 이제 진부, 썩어 빠진 말이다. 이 대목에 하나 구체적으로 예를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마 여기 이제 작가분들이 계시겠는데요. 어제 한 10년 안 되겠네요. 우리가 한국의 민족작가회의죠. 민족작가회의 그 명칭을 거기서 이제 민족을 빼서 지금은 그래서 작가회의죠. 작가회의. 그 민족이라는 말을 빼느라고 2년 동안을 작가회의에서 논쟁합니다. 빼야 된다, 안 빼야 된다. 마지막 결국 진부하자는 이유로, 진부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민족 작가회의라는 민족이 들어갔기 때문에 뺀 거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때 제가 하는 기억이 나는데요. 김무슨 시인입니다. 시인인데 그 회의에서 시인이 절규합니다. 나는 시는 버릴 수 있어도 민족은 버릴 수 없다. 이런 절규를 합니다. 큰 여러 가지 절규 속에서도 결국 마지막에 그렇게 개명이 좀 많았고, 또 그 다음에 제가 기억나는 것은 그 회의에서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 작가 누구라고 얘기하면 인류 작가시니까 명성당당한 분인데, 그분은 이제부터 우리는요, 세계 평화상도 타야 되겠고 하니까, 타야 되니까 외국어를 자꾸 모국어처럼 해야 된다. 세계와 소통해야 된다. 지금 소통 시대다. 소통해야 된다. 소통을 위해서는 모국 같은 것을 우리가 중시할 필요 없다. 외국어를 많이 배우자. 제가 그때 그런 생각했습니다. 자, 그분은 그렇죠. 아마 노벨 평화상을 어떤 이제 염두에 두고 말씀하는 것 같은데요. 노벨 평화상이라는 것은 이것은요, 언어의 공통성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가치의 공유성, 어떤 가치를 공유하는 것에 따라서 노벨 문학상을 주고 안 주고 하는 것이지, 무슨 말을 해서 서로 통하고 해서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국제화입니다. 국제화 역회. 국제협조나 연대 역회라는 것이 아니라, 이 민족주의라는 것은 고루하고, 또 이것은 이제 아주 고립적이고 배타적이고 하니까 이제 국제와 역행한다는 겁니다. 민족을 버리고 조국을 등져야 한다. 이것은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어느 모대학 우리나라 인류대학 총장이 한 얘기입니다. 저도 대학원 신문에 이만하게 크게, 물론 그 의도가 있겠죠. 이제 국제화해야 되고 좀 학생들이 잘 안 하니까 저는 아주 호소력 있는 문자를 내보내겠지만,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총장이 저런 말 할 수 있어요? 인류계 총장이. 이게 어떻게 보면 반역성적인, 그것은 호소, 반역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각종 폐단입니다. 대체 우리가 이제 민족주의를 나쁘다고 하는 그 이유가
대내적으로는 전체주의와 파시즘, 대외적으로는 대타주의, 침략주의 이런 걸 초래하기 때문에 내외로 다 나쁜 것만 이게 모여 있는 것이 바로 그게 적폐된 것이 이제 민족주의다 보니까 민족주의는 이제는 없애버려야 되고 말하면 안 되고 침략주의를 초래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선진화 5대 주범이 하나다. 이것은 한국 선진화위원회 위원장이 한 말씀입니다. 어제가 다 스크럽 가지고 있어요. 저 얘가 한 말은 제 말이 아닙니다. 다. 그 다음에 대체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첫째 이 민족주의 한국 현재 돌아가는 민족주의 담론들을 몇 개 내용을 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이제 한 가지 실려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중요한 것은 민족주의 개념입니다. 도대체 민족주의란 무엇인가? 뭐기 때문에 당신은 민족주의를 그것이 복원해야 되겠고 계승해야 되겠다고 주장하는가? 요점은 그겁니다. 우선 민족주의 개념을 정립할 수 없다는 민족주의 개념 불가론이 이것은 일찍 서양에서도 없고 우리나라에도 지금도 그대로 존재합니다. 도대체 민족주의란 뭐인지 모르겠다. 사실 뭐 우리 백과사전 같은 데 보게 되면 지식사전에 보게 되면 각인각설이죠. 도대체 정답을 수 없죠. 민족주의란 뭔가요? 그거 저는 한번 시도해 봅니다. 여러분과 함께. 왜서 민족주의라는 것은 이렇게 개념을 정립할 수 없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다들. 하나는 민족주의라는 것은 2차 이데올로기다. 2차 이데올로기. 다른 것을 옮아온, 퍼온 그런 이데올로기지. 그 자체가 어떤 사상 체계라는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는 아니다. 그래서 완결된 논리 구조를 가질 수 없다. 그 자체가 구조, 논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정립할 수 없다. 늘 변한다. 시기, 나라마다, 시기마다 민족주의라는 것은 부호라는 내용도 변한다. 두 번째입니다. 또 각 나라 경험이 다양하다. 사실 민족주의 경험이 다양한 것은 우리 아시아나 이 제3세계입니다. 땅에서 보편적인 이런 합의가 불가능하고 천의 얼굴. 그러니까 도저히 이것을 규합할 수 없죠. 세 번째는 운동의 방향에 따라 조작되고, 다음에 이제 늘 민족주의하면 감성적인, 구호나 와박, 어시어시 외치고, 그렇죠? 어떤 이성적인 그 잠재력에 의해서 발동되는 그런 어떤 운동이라든가 행동, 거지가 아니고, 순간적으로 감정에 사로잡혀서 하는 것이, 이것이 민족주의자들이 행태나 하는 말 그런지. 이러다 보니까 민족주의라는 것은 개념을 정립할 수 없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민족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개념 정립 사전 나와 있지만 민족주의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립해놓은 어떤 개념 정립하는 것은 전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학자가 다르겠고 그렇죠. 그래도 그렇게 정의하는 백과사전은 좋고 자신만만하게 이것이 개념이고 이것이 정의다. 이것이 이렇게 떳떳하게 자신만만하게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민족론은 하도 이제 논이 많으니까 있는데 민족주의에 관해서는 여러분 들어가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민족주의는 그렇죠. 이것은 주로 서방에서 하는 소리입니다. 서방에서는 민족주의는 경험이 일천합니다. 길지 않습니다. 민족주의라는 것은. 사실 서양에서 민족주의라는 것은 아까 말한 이제 그 복원제도가 붕괴되면서 산업혁명을 하고 그 다음에 자본주의가 이제 들어가면서부터 그 단계에서 어떤 민족 역할이라든가
여기에서 이 민족주의가 조금 연구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다 이제 금방 제국주의 단계로 넘어가니까 그다음부터 이것은 제국주의 단계 가서 민족론이라는 게 침략과 탄압, 압박밖에 없으니까 착취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유럽에서는 전혀들 아무리 떠들어도 경험이 없습니다. 유럽에서 뭐 책들 많이 쓰죠. 그 책인데요. 그 다음에 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철학이 빈약합니다. 민족주의에 관한 철학이 빈약하다. 그래서 하는 소리가 서구에서는 이런 쪽으로 정립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민족이나 민족주의에 관한 사상가, 대사상가, 조그마한 사상가들이 있어요. 대사상가, 대철학가들이 배출할 수 없다. 그래도 인정해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짧은 거죠. 짧은 그 시기에 사실 민족주의 활동 같은 민족주의 운동 같은 것은 유럽 서구에서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거 가지고 하나 그저 해낸다는 것은 얼굴이 성적이겠죠. 자기는 아니까 이런 것을 공개적으로. 이것이 만약 이런 것이 배출할 수도 없고 정립할 수 없는 것이 만약 민족주의 같은 보편적 현상처럼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데 이제 영향을 받은 우리 학자들, 우리 학계들, 우리들은 민족주의라는 것은 이거는 그래서 그런 게 있다는 걸 알고 이제는 시기도 다 지나가고 없애버려야 되니까. 근데 감히 여기다 지금 연구라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이어서 이제 민족주의, 진보주의 이 문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계신 분들마다 이게 관심 가지고 저 사람이 무슨 어떤 정치인가 하면 궁금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른바 진보학자들, 진보주의자들 이 민족 문제, 통일 문제도 관련되고 또 운동과도 관련되니까 많이 논합니다. 우선 역사의 보편 가치와 보편적 진보주의. 그러니까 저희가 이건 아주 결론적인 말인데 이제 민족주의를 한번 이렇게 보자는 거죠. 역사에는 보편 가치다. 그 보편 가치. 그래서 저는 이제 민족주의는 아시아의 보편 가치다 이렇게 제목을 하나 봤고 그 다음에 뭐인가 그것은 보편 가치뿐만 아니라 이거 민족주의라는 것은 역사에서 하나의 보편적인 진보주의예요. 보편적 진보주의. 누가 뭐래도 민족주의라는 것은 역사에서는 진보주의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게 잘 나타날 거예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족주의는 포괄적인 정연한 논리적 체계와 내재적 구조를 갖춘 이념이면서 의식 구조이고 여기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생활 모습입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생활 모습이라는 게. 나중에 제가 정리를 할 적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의 보편 가치다. 역사의 보편 가치다. 민족주의라는 것은 어떤 역사에서 한때 흥행물이 아닙니다. 시류에 휩쓸려서 일어나는 그런 하나의 흥행물이 아니에요. 이것은 아니고 일시적으로 기분 좋아 또 어떤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흥행물이 아닙니다. 상품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의 뭐예요? 민족주의라는 통시적입니다. 저 먼 옛날로부터 저 이런 통시적 역사 과정에서 형성 축적된 역사와 생존의 보편 가치. 이것은 어느 일시적인 흥행물이 아니고 저 통시적, 공시적이 아닙니다. 통시적으로 저 역사 내려와서 역사 과정에서 축적되고 형성된 그런 하나의 삶과 생존 역사의 가치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 민족주의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2차 이데올로기가 아닙니다.
그 자체가 민족의 행동부터 그렇죠. 거기에 동반돼서 수반돼서 일어난 하나의 자연적인 불가항력적인 누구도 이것을 멈춰세울 수 없는 그런 하나의 이념이고 의식 구조입니다. 아니라 모든 진보 사상과 이념에 편재하는 보편적 진보죠. 이 편재한다는 말이 제일 중요해요. 편재. 예, 맞아. 이 편재한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아마 솔직히 저는 사회주의도 배웠고 이제 공산주의도 배웠습니다. 예, 조금 압니다. 그런데 그러면 과연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또 우리가 말하는 진보주의가 이런 민족주의보다 더 진보하고 더 우월하고 더 힘이 세고 그런가? 결국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모든 그렇죠. 사회주의 좋고 공산주의 좋고 또 무슨 주의 다 좋고 진보주의 그 밑에는 이 민족과 민족을 사랑하고 민족 문화를 사랑하고 전통을 사랑하는 이런 민족주의적 이념과 양심과 그렇죠. 지혜가 없으면 진보주의 아무리 사회주의 아무리 공산주의라도 그 나름이 구실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아마 역사의 교훈일 겁니다. 역사의 교훈. 그래 저는 이 민족주의야말로 그렇죠. 모든 우리 생활과 그렇죠. 모든 이념과 깔린 편재해 있는 저변에 편재해 있는 그런 보편적으로 있는 보편적 진보주의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봅니다. 그러면 민족주의와 진보주의 관계 이건 제가 우리나라 현실을 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오긴 다른 건 뭐 참다른 생각인데 누군가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게 뭐니까 민족주의하고 진보주의는 짝일 뿐인 짝. 동반자 관계. 민족주의를 넘어선 사람은 진보주의자고 민족주의를 넘어서지 못한 사람은 민족주의자로 양분합니다. 그러니까 민족주의자는 이제 진보주의자가 아니에요. 이게 상당히 우리나라의 진보적 성향이 있는 이 그림다. 제가 누구라고 이것도 금방 이야기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생각이거든요. 민족주의 넘어가야 진보주의자고 민족주의 넘어가지 않으면 이거는 아직도 저 밑바닥에 있는 말을 낳고 그러면서 이제는 민족주의자의 환골 탈퇴를 주장한다. 민족주의자들이 일어나서 쫓아보고 다 이제는 모여가라. 이 자리는 안 된다. 이 자리에서 우리 다 잘못된다. 이런 식으로. 민족주의는 진보주의 토양입니다. 모든 진보주의 토양, 그 밑바닥에는 민족주의는 정말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자기 문화를 사랑하고 전통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런 그런 그 민족주의 토양입니다. 진보주의. 상보상조적 관계, 상보상조적 관계로 극복 관계는 아닙니다. 이후에처럼 민족주의는 진보주의는 민족주의를 극복해야 되고 이런 데 극복 관계, 상극 관계가 아니라 상보상조적 관계. 진보주의는 시류 영합적으로 내용과 전개 양상이 가변적일 수 있습니다. 진보주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때 시기에 따라서 환경의 역사적 환경에 따라서 그때는 그것이 진보적이 될 수 있고 또 어느 때 가서는 그것이 보수가 되기도 하고 보수가 되기도 하고 아주 가변적입니다. 그러나 민족주의라는 것은 시류에 영합되지 않습니다. 내 몸에 체화된 하나의 의식구조이며 생활 태도입니다. 그래서 민족주의는 근동 속성에서 오는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물론 민족주의의 일부 부정적인 면이 있죠. 제가 그것을 다 여기서 좀 묵살한 건 아닙니다. 잘못된 거 있죠. 민족주의 운동을 하다가도 여러 가지 과오도 범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하는데 그러한 결함, 부정적인 면은 그 민족주의 본연은 아니고 그 민족주의에 대한 무지와 오해,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데서 범하는 하나의 임시적이며 구천적인 하나 오류다. 부족점이다.
뭐 이렇게 해야지. 그 본래가 민족주의 자체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범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아주 숙명적인 지각들은 가지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민족주의와 국제주의 문제입니다. 민족주의와 국제주의 문제. 아까 조금 제가 언급했는데요. 근데 이제 사실 국제주의라는 것은 아마 이것은 뭐 사회주의나 막상 그쪽에서 이제 많이 하는 얘기죠. 국제 무슨 공산주의 운동 이런 데서 사실 나온 그 수라거든요. 우리는 그런 말 안 하는데 우리는 저것을 바꿔서 국제협력이라 뭐 이렇게 하면 국제유대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국제주의 하니까 너무나 그런 붉은 냄새가 나서 아마 단어를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민족주의와 그런 국제주의, 국제협력은 어떤 것, 이 조화관계. 지금 이제 유럽에서 유럽 사도 우리도 그 영향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대체 보면 민족주의는 보수로 보고 이른바 국제주의 후자죠. 진보로 보는 뭐 이런 대치 관계로 대체 보고 있습니다. 관계를. 진정한 민족주의자는 진정한 국제주의자.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민족적인 것은 여기서 이제 제가 한번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냉전 시대 스탈린 있을 때입니다. 스탈린 있을 때 스탈린이 호치민을 이제 불러옵니다. 모스크바에 불러다 놓고 앞에다 앉혀놓고 물어봅니다. 여보 당신 호치민 동지 당신은 민족주의자입니까? 국제주의자입니까? 물어봐요. 호치민이 대답하는 것이 저는요 민족주의자이면서도 국제주의자입니다. 대답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제국주의와 민족주의가 충돌할 때마다 이게 참 이것은 그 새로운 누구 연구에서 이제 제가 힌트를 받았는데 뭐 저도 제 자신도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글을 읽자마자 상당히 이제 공감이 가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국제주의와 민족주의가 충돌할 때마다 국제주의는 변함없이 패배했다는 것이 역사의 경험이다. 국제주의 상당히 진보적인 이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하고 민족주의가 이제 맞닥뜨렸어. 맞닥뜨리면 대체는 뭔가 민족주의자가 이긴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런가? 민족주의야말로 항시적으로 작동하는 역사의 보편 가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좀 하고 여기까지 오니까 이제 하나 위에서 빠진 것 같은데 아까 뭐 이제 폐기론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민족주의 폐기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어떤 그 폐단들이 있어서 이제 폐기해야 된다. 그런데 그럼 어떻게 폐기할 것인가? 한국 사회에서 우리 민족주의자들을 어떻게 몰아내야 되겠는가? 한 철학자가 아이디어를 냅니다. 자, 우리 조용히 모여서 민족주의 장례식을 하자. 장례식.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 한국 사회가 최근입니다. 누구라면 철학자인데요. 사실. 그런데 최근 아직까지도 우리 한국 사회에서 민족주의자들 진정성이 아주 높고 사람들의 신망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장례식이나 해서는 안 되니까 점잖고 조용하게 해야 된다. 어떻든 우리는 장례식은 끝까지 견지해야 된다. 이게 한 철학가의 얘기입니다. 오늘 그대로 제가 읽어드린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민족주의 정의, 도대체 그 민족주의 뭔가? 우회주 이런 것을 이제 해서 제가 이제 이것은 뭐 제가 이제 좀 외람된 이야기지만 제 나름대로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아마 제가 이제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디 가서 이런 문자로 옮겨놓은 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해서 민족주의라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해서 했는데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여러분은 참고하십시오.
민족주의는 뭐인가? 민족주의는 민족 구성원 간의 연대의식과 민족 수호의식 및 발전 지향을 추구하는 민족의 이념적 표성으로서 민족 구성원 개개인이 삶에 체화된 몸에 뱉단 말이죠. 삶에 체화된 의식구조이며 구체적 생활 모습이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방점 그겁니다. 민족주의 속성을 세 가지로 저는 지금 제시했습니다. 보통 이때까지는 이 민족주의 속성이라고 딱 지금 얘기를 안 하는데 민족주의라고 하게 되면 연대의식, 그 다음에 이제 수호, 민족수호, 의식 이 두 가지를 대체 이제 그 속성이라면 속성으로 하고 특징이라면 특징으로 하는데 저는 여기다가 하나 더 발전 지향성이라는 그러니까 민족주의는 뭔가 그 자체가 발전을 지향한다. 민족의 발전, 나라의 발전, 세계의 발전을 지향하는 것이 바로 민족주의다. 그러니까 발전 지향성이라는 말을 정의했습니다. 이것은 이런 세 가지 속성은 제 자신이 이제 우리 얘기나 이런 것도 종합해서 했겠지만은 제가 쓴 책 뒷부분에 말이에요. 글 뒷부분에 이런 세 가지 속성을 한번 좀 우리 역사에서 찾아봤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찾아본 그 결과에 얻은 그 이제 결론이 바로 이 속성입니다. 어떻게 우리 민족은 역사에서 이렇게 서로가 연대의식을 했고, 그다음 우리는 어떻게 이제 민족 수호했고, 그다음에 우리는 그렇지 어떻게 자기 민족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했고, 그런 우리 민족주의자들, 민족주의 의식들을 한번 제가 뒤에다가 이렇게 묶어서 결국 마지막에 이제 도출하는 결론이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몸에 뱉다는 것,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의식구조의 구체적 생활 모습이라는 이것을 저는 여기서 방점을 둡니다. 이것이 속성이 세 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무슨 주의다, 사상이다, 철학이다 하면 거저 정말 그렇죠. 아주 상위 개념에서 의식이라든가 사상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어떤 형이상학적인 관련론적인 이런 데 많이 우리 매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 민족주의라는 것은 다른 주의, 다른 철학, 다른 사상과 다른 점이 바로 생활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특징, 이 3대 속성의 특징을 이렇게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이 포괄성입니다. 그러니까 의식구조, 상위구조와 생활 모습이라는 하위구조가 서로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상에서의 자연 노출입니다. 민족주의라는 자연.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이제 평창 평창 올림픽이죠. 그뿐 아니죠. 우리가 이제 대단히 열렬하게 응원하지 않습니까? 이 응원, 올림픽 운동의 응원, 우리 옛날에 그때 축구 그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붉은 이런 응원의 열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고 유럽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유럽 사람은 사실 우리 하나 못지않고 응원하지 않습니까? 열광하죠, 열광. 이런 응원의 열광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때 붉은 나무가 그때 세계 축구 그죠? 그때 우리 아주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이제 학계도 그렇고 언론계도 그렇고 태도를 하면 당당하게 얘기 아마 이런 분이 이제 글을 썼어요. 그 설명한 거야. 왜 저번에 저렇게 젊은 사람들, 나먹은 사람들 그렇죠. 저도 이제 물론 입고서 공사에 한 2번 나가본 적이 있는데 그렇죠. 왜 또 저런 열공이 일어날까? 그분들 그때는 원인은 2가지로 얘기했어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특히 우리 한민족인 게 한풀이라는 거, 한이 많다. 그러니까 이까지 한을 한번 탁 풀어보자. 두 번째는 뭐인가? 이것은 국가 동원이라는 거예요. 국가가 이렇게 응원들을 동원해서 2가지 원인을 분석했어. 열공을. 그래서 그때도 보고, 자, 한을 보면 세상에
우리보다가 한이 더 맺힌 민족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스라엘 비롯해서 그렇죠. 고통받는 민족도 많고 한 무리를 할 데 없어서 축사기도 하겠는 거예요. 그다음에 국가가 동원됐다 굴려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내가 같은 사람은 그때 대학 교수인데 나도 몰라 왜 학생들 끌려가서 나도 이제 불금도 나 두 번 이것은 뭔가 이것은 이렇게 말하자면 내 생활 속에 그렇지 내재되어 있는 어떤 내면적인 온상되어 있는 하나의 의식 구조인 거예요. 이건 누가 뭘 해도 자연적으로 노출됩니다. 감정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민족주의라는 어떤 이런 주의라든가 저런 이런 제어하고 다른 주의, 다른 개념으로서 이렇게 인간을 동원시킬 수 있을까? 적어도 이따가 아무는 모르겠습니다. 이따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찰하는 게, 참 이게 민족주의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노출되는 거예요. 자연이죠. 그래서 자연, 파트라는 이야기 있었고, 다음에 세 번째 지금 편단 없는 균형적 속성이라는 겁니다. 진짜 편단 없는, 그러니까 편향이 없어져. 균형 있는 속성이다. 이 속성은 세 가지 아닙니까? 세 가지. 조금 이게 철학적인 되겠니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구상할 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민족주의죠. 오른쪽으로 뭡니까? 이제 연대의식입니다. 연대의식. 왼쪽은 뭐? 왼쪽은 민족수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비교하면 하나의 3년차로 비교해요. 3년차. 여러분 우리 한자어에서 또 한자 우리 한문학군에서 3이라는 글자가 상당히 묘합니다. 3자가. 3자라는 뭐 숫자에 3자도 있지만은 3자라는 것은 정체, 온전한 안에 덩어리, 정체, 전정, 올정자예요. 정체라는 뜻이 있습니다. 3자가. 3자가.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뭐 한학에서 나오는 얘기지만 우주에 이제 3재, 우주에는 세 가지 보세요. 자원이 있다. 자원인 게 아니라 3재, 재능을 가진 어떤 그런 재능이란 재자인데요. 3재. 3재가 뭐인가 우주에는 하늘, 땅, 사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천상에는 뭐예요? 천상에는 삼광, 세 가지 빛이 있다. 해, 달, 별. 세 가지가 다 있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어떤 우주론적으로 봤을 때 하나의 정체를 이루는 전체. 그러니까 균형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게 삼족이라는 게 있죠. 삼족 우리 유물에서 삼족 정자. 발이 세 개 그런 속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하학적으로도 세 개, 두 개보다도 세 개, 네 개보다도 더 안전하답니다. 넘는데. 아무튼 그런 이유는 뭐 제가 그때 이것을 따라 한 건 아니고 하다 보니까 세 개가 됐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을 제가 여기서 이제 판단하는 균형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내치로서는 안에서 이제 연장식 하죠. 잘 평화롭고 화해롭게 살고 그 다음에 바깥에서 들어오면 우리가 자기를 지키고 그 다음에 뭔가 앞에서는 내가 끄는 진보, 발전 이런 3년 마차식 해서 그래서 이런 속성은 막 이렇게 보면 비교적 완전된 하나의 어떤 의식 구조라 어떤 하나의 속성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천상천하 상위계는 하위계는 좌우 전후 개념들 다 포함한 하나의 비교적 완전된 어떤 구조가 아니었나 뭐 이건 주관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좋습니다. 그런 부분 몇년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제가 여기 그런 말 썼습니다. 보편주의적 사상과 철학이 정립은 절박한 시대요. 제가 아까 모두에 우리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보편적인 어떤 이념이라든가 사상을 한번 우리가 이제 지금 도출해야 된다. 그게 되겠습니다. 뭔가 우리는 우리 이 시대에 그래서 이 시대에 공자가 있어야 되고 이 시대에 공자가 있지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 시대에는 사상가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무엇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데 저는 이제 민족주의를 그 하나의 어떤 불빛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고대는 아니고 여기서 발전시켜서
그래서 오늘 제가 민족주의 했는데 이 단어 용어도 사실 너무 그 사람들이 시비를 하니까 이 민족주의라는 것을 빼버리고 무슨 우리말로 하나? 결례? 뭐 이렇게 하자는 얘기도 있는데 글쎄 구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아무튼 그래서 새로운 뭐 시대에서 절파가 요구인데 우리 모두 한번 만들어내는 것. 두 번째는 우리는 민족론이 재생적 담론을 통해서 민족론에 관한 보편 이론과 실천 지침을 도출함으로써 우리 민족 통일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 발전에 우리 기여를 하게 되겠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도 우리 한반도에서 위대한 이런 민족 대사상가 이런 걸 나와서 세상을 이끌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예, 긴 시간 동안 아주 열강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열강을 하시다 보니까 마이크를 입에 대는 것도 자꾸 이제 잊어버리시고 그러셨는데, 자, 민족과 민족주의에 대한 지금까지 현실에서 많은 왜곡된 담론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그에 대한 지적도 선생님 견해도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민족주의 개념 그리고 우리의 과제 이런 걸로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수고해 주신